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써니 이혜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선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피에르 르메트르의 뭐라 그래 3부작 중에 하나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렇다도 아직 권수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9부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20세기 100년을 소설로 정리하는 거창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 파트. 참화의 아이들, 재난의 아이들, 뭐 참화의 아이들, 그런 식의 이름이 붙어있는 세 편의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거 우리 슬픔의 거울을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슬픔의 거울. 아마 프랑스 사람이라면 우리 슬픔의 거울이 더 딱 그 시대적 배경에 와닿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파리가 그 적군에게 점령되는 수모를 겪은 때가 있었나? 있었죠. 이때 말고는. 이때 말고는 없었죠. 이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자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파리로 들어와가지고 파리를 점령했던 때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흑역사지. 이 소설에서 다루는 이 시기가 흑역사로서 진짜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또 르메트르가 일단은 뭐 프랑스 독자가 1차 독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기 때문에 딱 이 시기를 다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니까 약간 낯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1939년 9월 1일에 이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해요. 그 9월 1일 날 폴란드를 침공한 다음에 9월 2일인가 3일 날 바로 영국이랑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꽃이 튀는 전쟁이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인 상황인데, 그때부터 수개월간 소강 상태가 계속돼요. 지친다. 선전포고는 하고 이제 조만간 전쟁이 날 거다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첫 번째 포탄은 터지지 않은. 네. 그래서 프랑스군은 살얼음이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싸우면서 그 서부전선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독일군이 다시 프랑스로 진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그 서부전선에 길게 이어지는 독일과의 국경 사이에 참호를 길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프랑스랑 독일 국경지대 혹시 차로 운전하시면서 여행하는 경험을 해보시면 중간중간에 뜬금없이 마지노선이라는 팻말이 여러 번 보입니다.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38선입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거네요. 느낌으로 예. 가다 보면 난 처음에 이제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이렇게 되게 막 신기했거든요. 한참 몰고 가다 보면 또 나오고 이게 특정한 포인트가 아니라 굉장히 긴 선이니까.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 군인은 마지노선 요새가 있고, 그리고 마지노선을 잘 지키면 독일 군인이든 독일 전차든 프랑스로 넘어오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북쪽에는 마지노선이 없었어요. 독일과의 국경이 아닌 벨기에 등과의 국경이 있는 북쪽에는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는 어쨌든 간에 독일과 맞닿은 국경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설사 독일이 벨기에 등을 공략한 다음에 그쪽으로 오려고 해도 그쪽은 전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형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공들여가지고 요새를 짓거나 방어선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프랑스는 독일 군, 특히 독일 전차로부터는 안전하다라는 맹신을 당시 프랑스 군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전략적 오판이었던 게 두 가지 면에서 전략적 오판이었는데, 그 소강기 동안에 스멀스멀 독일이 뭐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등등의 세력을 넓혀가지고 자기 편 혹은 복속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토대를 닦은 다음에 이 소설이 시작되는 1940년 4월에
벨기에를 거쳐가지고 전차 부대를 프랑스 북쪽을 통과시켜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에서 이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졸지에 굉장히 당황스럽게 그쵸. 그쪽으로 가야 끌려가서 진짜 맨몸으로 전차들을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는 전차 못 온다고 했는데 하면서 그냥 멍하니 있는데 막 전차 부대가 막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상이 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시기가 1940년 4월인데 네. 그 1940년 4월에 이 소설이 딱 시작됩니다. 실제로 마지노선, 즉 독일 프랑스 국경에서 파리까지의 거리보다 벨기에 국경에서 파리까지의 거리가 한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야, 북쪽이 뚫리면 더 위험한 건데 벨기에 프랑스 국경에는 이제 산지가 많아가지고 네. 게다가 이제 독일에서 오려면 벨기에를 거쳐서 삥삥 돌아와야 되니까 설마 일로 오겠어 했는데 이제 글로 오는 거죠. 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이 소설의 등장인물 두 명이 등장하는데 둘 다 군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지노선에서 지키다가 졸지에 북쪽으로 가야 되는. 벨기에 국경지대인 북쪽으로 끌려가서 맨몸으로 전차를 막아야 되는 임무를 맡은 두 명이 소설의 첫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네. 한 명은 교사 출신의 범생이 군인이고요. 또 한 명은 약간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하지만 생존력은 굉장히 뛰어난. 이 두 군인이 이 소설의 중요한 등장인물들인데 이들이 그 독자들한테 딱 선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인 거죠. 와. 그 교사 출신의 군인은 가브리엘, 사기꾼. 약간 좀 놀던 아이는 라울. 네, 그렇게 두 명이 일단 주인공으로. 이름 왜 이렇게 찰떡이지? 그러니까 가브리엘과 라울이 이 소설의 중요한 등장인물들인데 이들은 군인이고요. 근데 이제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냐면은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해도 될까요? 다른 등장인물로 가죠. 이제. 다른 등장인물로 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소설의 아예 시작은 막 사람들이 파리에서 불평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전쟁은 언제 나는 거야? 그치. 나긴 나는 거야. 나긴 나는 거야. 맞아. 독일 놈들 못 들어온다니까. 독일 놈들 뭐 이런 식으로. 아유, 이 전쟁은 그냥 말만 무성하지 사실은 전쟁 안 나. 못할 거야. 막 이런. 이러면서 이런 와중에 파리에서 카페에서 이렇게 그 주중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주말에만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네 아저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그 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루이즈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루이즈는 30대 여성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여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오르부아르에서 지난 방송에 꼬마 여자아이라고 안 꼬마 여자아이라고 했었잖아요. 여자아이라고 했어요? 그냥 꼬마라고만 했나? 꼬마 여자아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몰라, 하여튼 꼬마라고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 아마 뭐 8살, 9살, 10살? 더 어리지 않았습니까? 11살? 뭐 어쨌든 20여 년 정도 흘렀네요. 20년 정도 흘러가지고 30대 초반 정도가 된. 그래서 뭐 주중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네 아저씨가 운영하는 꽤 유명한 맛집 카페에서 이렇게 서빙을 하는. 그런데 좀 외모가 출중한 것으로 묘사가 돼요. 매력 있는. 이 정도 장편 소설의 여주인공이면 매력 있어야죠. 매력 있어야죠. 영화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외모가 출중한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내들이 약간 마음을 좀 이렇게 흔드는 그런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빨리 있는 분들은 나오는데 언제 얘기할 거야 지금? 갑자기 항상 그 루이즈가 서빙을 할 때마다 창가에 앉아가지고 그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던 80대 노인이 있습니다. 80대 노인? 70대 노인, 80대 노인. 한 70대 아닙니까? 어쨌든 노인이 있습니다. 그 노인이 갑자기 늘 같은 자리에만 앉고 같은 거 먹고 그리고 말도 안 걸어요. 같은 신문 보고 이러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루이즈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말을 걸어서 제안을 합니다. 내 앞에서 나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옷을 한 번만 벗어줄 수 있겠나? 뭐?
요즘 같은 세대면 이거 바로 그러면 내가 1만 프랑을 주겠네. 1만 프랑이면 우리나라 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대가 다르니까 네. 제가 이제 굉장히 고민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옛날에 유로화로 되기 직전에 1프랑에 이제 150원, 170원 요 정도 했단 말이죠. 나는 JYP가 고민해봤을 것 같아서 고민 안 해봤습니다. 만 프랑이면은 그 근대의 환율로 따지면은 170, 80만 원, 170만 원 요 정도인데 160만 원. 그게 100년 전이잖아요. 1940년이니까 네. 90년 전이라고 따지면 못해도 1,000만 원쯤은 되지 않을까. 혹은 1,000만 원 이상. 혹은 그 이상. 그 정도 느낌으로 제가 읽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그냥 옷을 한 번만 벗어줄 수 있겠나 내 앞에서.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단둘이 있는 데서. 지금 당장 말고. 자네가 좀 생각해보고 오케이를 하면 장소 같은 건 내가 물색을 해보겠네. 이게 아주 짧게 딱 그 얘기만 하고 그냥 가 또. 그 뭐라고 화를 내거나 뺨을 때리거나 뭘 반응을 대꾸를 할 틈도 안 주고 그냥 이게 진담이야 농담이야 이런 느낌으로 한마디 툭 던지고 가. 그리고는 또 한참 동안 못 보니까. 사실 오르부아르의 루이즈를 생각하는 독자들이라면 그 대목에서 약간 배신감 느껴지죠. 아니 그 오르부아르의 루이즈는 엄청 당돌하고 엄청 똑똑하고 이랬던 애였는데 조력작을 할 정도니까. 그런데 꿀먹은 벙어리라고? 꿀먹은 벙어리로 이걸 그냥 넘어간다고? 근데 물론 막 독백으로 막 자기 왜 그때 싸대기라도 치지 않았지?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하면서 막 스스로를 자책하고 하지만은 또 그 10,000프랑의 돈이 그 엄혹한 상황에서 엄청 또 살짝 당기는 거야. 그리고 또 이 루이즈도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그러니까 요즘의 20대 30대로 생각하면 안 돼. 아무튼 그 다음부터 뭐 일주일인지 2주일인지 또 지난 다음에 또 이제 거기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번에는 또 그 말을 또 안 꺼내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또 이제 나가는 길에 슬쩍 생각해봤나? 진짜 뭐야?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루이즈는 그냥 약간 궁금한 거예요. 왜 왜 나한테? 그리고 도대체 저 노인이 원하는 게 뭐지? 진짜 1만 프랑을 주긴 줄 건가? 그래서 약간 반쯤은 호기심. 반쯤은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약속을 하는군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호텔 이름을 알려주면서 여기에 와서 이름을 대라, 내 이름을 대라. 근데 그 호텔을 갔는데 없을 것 같아. 호텔 주인이 할머니가 자기를 알아보는 것 같은 거야.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처음 갔는데 그 호텔에. 주인인가? 그 호텔 주인이에요? 그 할아버지? 아니. 아니에요. 자기를 알아보는 거야. 왜냐하면 약속하기 전날 알아본다는 거는 안 나왔지. 그냥 약간 왠지 날 알아보는 듯한 낌새를 뭐 이런. 근데 실제로 알아본 거예요. 실제로 알아본 거야. 근데 이제 왜 알아보게 되었는지는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데 그 좀 깜짝 놀랄만한 장면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도 돼. 그거 저기 그 출판사에서 광고하는 카드 뉴스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네. 객실에서. 그래서 딱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앉아 있어.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뭐 옷을 벗어 보겠나 그래서 심지어 거기 테이블에 봉투도 놓여 있어. 놓여져 있어. 심지어 되게 많아 막. 그리고 이건 뭐 내가 좀 더 넣어 10,000프랑보다 더 많아. 심지어는 15,000프랑이었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딱 넣은 거야. 그러니까 15,000프랑. 설마 15,000프랑을 그냥 잡았겠어? 샜겠지.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 옷을 벗으면 이건 그냥 자네 거네. 그리고 그래서 딱 실제로 그래서 약간 수치심도 느끼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벗는 거예요. 약간 누드 모델처럼. 뒤로 돌아서 벗은 다음에 다 벗고 돌아서죠. 그 순간 그 할배가 총으로 자살을 해버린 거. 자기 머리를 날려버린 거. 빠방. 왜? 혼자 가는 그래서 길이... 나 그 대목이 나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15,000프랑. 못 가져가잖아 루이즈가. 왜냐면 살인 사건의 현장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다 걔가 죽였다고 매매춘 현장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루이즈가 놀라가지고 옷도 못 입고 옷 다 벗은 채로 또 길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교사였잖아. 그 할아버지 뭐야? 진짜 되게 웃긴다. 그러니까 궁금하지? 그럼 책을 뭐 자, 요렇게 이제 루이즈와 할아버지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군인들 가브리엘과 라울 지금 이제 4명 정도 이게 어떻게 얽히지? 주요 등장인물이 또 있어 이제 한 명 더 있어. 한 명 더 있어. 세 개의 이야기가 병렬로 쭉 가다가 나중에 다 한 명은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헌병대에서 한 중간 정도의 지휘관 역할을 하는 장교예요. 근데 그가 이건 약간 요즘에 우리나라의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도 잘 쓰이더라. 화폐 같은 걸 막 태우잖아요. 마약이라든가 화폐를 태우잖아요. 자, 우리나라 드라마에 나오는 태우는 장면이랑은 좀 맥락이 다른 게 이 페르낭이라고 하는 그 경찰 군인이지 그 군인 헌병. 이 사람이 뭐 교도소에 있는 저 죄수들도 관리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주어진 업무가 복잡한데 하여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프랑스 중앙은행에서 현금을 대량으로 태우는 소각하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요즘에도 평소에도 너무나 이제 낡은 화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태워서 소각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낡은 화폐를 태워서 소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위급들은 다 프랑스 챙겼어요? 파리가 점령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점령되면 가져갈 건 가져가는데 못 가져가는 게 그 엄청난 돈 같은 거 못 가져가잖아. 중앙은행 창고에 있는 어마어마한 돈들을 독일에 넘겨주기가 싫은 거지. 그럼 태워버리면 어떻게 다시 찍으면 되잖아 나중에. 그쵸. 얼마나 태웠는지만 기록해 놓으면 그만큼을 그대로 찍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여기 와이프가 아파. 와이프가 너무 착하고 아파.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항상 이 헌병대장이라고 하죠. 그냥 헌병대장이 로망은 무엇이냐면 이집트나 뭐 모로코 뭐 이런 북아프리카 지중해 뭐 이런 데 가서 좀 낯선 풍물 속에서 호화스럽게 여생을 즐기게 해주면서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로망이 있는 거야. 와이프가 그걸 원해. 거기 가고 싶어해. 가고 싶어해. 그럼 그 돈 안 태우면 안 돼요? 내가 쑥 가져가면 안 돼? 그걸 하는 거야. 역시 사람 똑같구나.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감시도 엄격하고 이런데 꾀를 내 가지고 딱 이제 현찰 한 무대기, 그러니까 뭐 한 자루, 한 자루를 빼돌립니다. 수십만 프랑. 수십만 프랑이면 얼마나 될까요? 수십만 프랑이면 수백만, 수천만이니까 한 몇십억 원 정도? 한 최소 10억은 되겠네요. 몇십억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느낌으로 하면 제가 아까 최소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만 프랑도. 그러니까는 수십만, 몇십억 정도 되는 돈을 이제 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그냥 5만 원짜리 지폐를 포대자루 하나에 가득 채우면 얼마쯤 될까? 꽤 될 거 아니야.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근데 그런데 갑자기 긴급 소집이야. 돈은 빼돌렸는데? 돈 빼돌렸는데 긴급 소집이야. 그래가지고 임무가 떨어져. 어떤 임무가 떨어지냐면 프랑스 파리의 한쪽에 갇혀있는 골칫거리 그 군인들 구금되어 있는 애들, 군인 제수들을 호송해라. 자, 전쟁이 나서 파리가 점령이 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칫거리가 교도소였던 거고, 여러 교도소 중에 그 교도소에는 정치범들, 나치 추종자들, 그다음에 그냥 잡범들, 뭐 나치 공산주의자들. 일단 풀리면은 상당히 골치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통의 스파이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적을 이롭게 하는 약탈을 하거나 하여튼 문제아들이 모인 얘네들을 저 후방에 있는 딴 교도소로 옮겨라. 그게 이제 한 1,000 몇백 명, 뭐 한 1,000명쯤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임무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돈은 나는 돈도 챙겼는데. 빼돌렸고 이제 저 와이프가 요양가 있는 저 시골에 가가지고 어떻게 구개로 뜨든지 막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임무가 떨어졌네. 그 어쩔. 그래서 그 자기 프랑스 주택의 그 지하실에다가 일부는 숨기고 대부분 다 숨기고 일부만 자기 배낭에다가 집어넣고 기회가 있으면 이 임무만 끝나면 얼른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잠깐 있다가 전쟁 후에 뭐 그걸 또 가지고 간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 돈 가방을 휴대한 채로 그 1,000명이 넘는 죄수들의 호송 업무를 맡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 얌전히 갈 리가 없지. 요즘 생각으로 따지면 그냥 버스 한 10대 10대가 아니지 한 20대 불러가지고 쭉 태워서 바로 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미 온 시민들이 피난길에 나섰고 기름도 없고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없고 가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미 시간이 지난 거예요. 4월달에 그 북쪽으로 독일군이 진격을 시작했고 소문이 들리는 거야. 위에서 벨기에 혹은 있다더라. 프랑스 북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독일군 봤다. 내일 모레 뭐 어디까지 온다. 뭐 일주일 후면은 파리까지 온다.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고생 끝에 그 1,000여 명의 죄수들을 데리고 어디 군 기지 같은 데까지 또 성공적으로 가는데 거기서 또 옮기게 돼요. 이번에는 걸어가. 진짜. 환장합니다. 1,000명을 데리고 이제 도보로 뭐 이동을 한다는 게. 또 1,000명이 또 그냥 또 보통 1,000명이야? 틈만 나면 도망가려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또 우리가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등장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지금 2명, 죄수 중에 한 명이겠다. 2명 그리고 이 헌병 대장 1명까지 얘기했죠. 마지막 1명 아주 골 때리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1명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있었을 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프랑스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름은 데지레. 데지레.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 전부터 혹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요소마다 데지레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나. 근데 그 사람이 어떨 때는 군인이었고 홍길동이요? 어떨 때는 신부였고 어떨 때는 레지스탕스 요원이었고 Catch me if you can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시대의 사기꾼. 뭘 해도 그럴듯해 보이고 심지어 잘해. 그래서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 어머. 그래서 이 소설의 전반부에 이 데지레는 계속해서 국방부 대변인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방송 일하고 기자들 상대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대변인 맞는데? 막 이런 거죠. 네. 독일군이 북쪽으로 깝쳤지만 우리 프랑스군이 다 무찔렀습니다. 이런 식의 그 전황을 유리하게 각색을 해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내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초반부터 나와요. 이 데지레라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얘는 진짜 뭐 정통. 그러니까 데지레는 정말 그 입벌구 요즘 말로 따지면. 입벌구가 뭐죠? 입만 벌리고 완전 다 사기꾼인데. 그러니까 나는 데지레를 보면서 정말 JYP가 많이 생각났어요. 왜? 난세면 이 사람이 녹음기 꺼봐 지금 JYP한테 입벌구라고 하신 거야? 아니 잠깐 중단 좀 해봐봐. 아니 난세라면 방송 중에 가장 재밌네. 난세라면 JYP가 데지레 같은 캐릭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 본인은 무슨 캐릭터에 가까울 것 같아요? 나는 저기 뭐 그 페르낭? 아니 페르낭 돈 훔치는 근데 나는 캐릭터 겹치네 하고 생각 많이 했다니까. 왜냐면 뭘 해도 잘해 또. 이 대목에서 되게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대목에서 되게 모든 게 굴한데 모든 게 굴한데 또 잘해. 되게 의외로 성실한 거네. 입만 벌리면 굴하지만 그 굴화를 약간 그리고 귀신같이 빠져나갈 타이밍도 잘 알아. 그 정도면 인정해줘야죠. 이때 되면 내가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데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네. 와. 지금 찾아보신다. 아니 지금 삐진 겁니까? 아니
그 사람 이름이 맞는지 페르낭이 맞아요? 그 헌병대장 이름이? 페르낭 맞지 않아요? 맞아요. 맞네. 페르낭. 그 대지레가 이제 초반에는 그 국방부 대변인 비슷한 역할을 하고 뒤쪽에 가면 이제 딴 일을 하는데 뭔 일을 하는지는 그냥 여기서는 안 밝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4개의 이야기가 흘러가군요. 보니까 3개가 아니라. 그리고 그 국방부 대변인으로 그 대지레가 했던 역할이 다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1000명의 죄수를 데리고 후방으로 빼는 그것도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 그리고 이 아저씨가 정말 절묘한 게 수많은 지명이 나오잖아. 그 중에 태반은 없는 거더라. 아 진짜요? 있는 것도 있는데 비슷하게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없는 지명도 많이 썼더라고. 부산인데 무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지도면 이런 거 좀 저는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찾아보면서 보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라면 어디쯤이겠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략 그 동네에 이겼거니 하는데 알고 보면 정확하게 그 이름을 가진 지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무슨 드라마 보거나 소설 보면은 꼭 그 지명이 안 나와도 옹산 어딘지 압니까? 옹산? 안 봤네. 울산인가요? 아니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지 알아? 옹산 어느 드라마 나와요? 동백꽃 필 동백꽃 필무렵에 나오는구나.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더 글로리. 네, 거기 세종은 있는 시지. 아니 세종이 아니고 세종처럼 세종시를 벤치마킹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뭐였지? 또 그새 까먹었네. 까먹었어요.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4개의 이야기가 따로따로 번갈아가면서 등장을 하고 결국 나중에 다 합쳐지죠. 그러니까 600쪽이 필요하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한 개로 합쳐질까?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약간 어떤 독자들은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나는 루이지 이야기가 궁금한데 자꾸 왜 군인 아저씨 둘 나도 루이지 너무 궁금해. 군인 아저씨 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지? 라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루이지랑 군인 아저씨 이야기들은 괜찮은데 대지레의 사기꾼 이야기는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그 4개 이야기 각각 하나하나가 사실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한 권에서 다 합친 거잖아요. 그 각각 하면서 이거를 와 멋지다. 띠지에 뒷면인가에 그런 말 적혀 있습니다. 그 악마 같은 플롯을 지닌 소설이다. 와 진짜. 이렇게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4개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주요 인물들이 결국 나중에 다 연결돼서 정리가 됩니다. 그 할아버지는 도대체 왜 옷을 벗으라고 해놓고 기껏 또 그 자리에서 총을 쏘았는지 이유를 알면 슬퍼. 이유를 알면 슬퍼요. 이유를 알면 세상 많은 일이 슬퍼. 대지레. 이유를 모를 때 즐거운 게 많고요. 다 진정한 이유를 알고 나면 세상 슬픈 일이 많아. 그리고 저기 책걸상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확인하실 겁니다. 읽다 보면은 대지레 편에서는 빵 터질 거예요. JYP다 이러면서. 궁금하다 진짜. 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남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JYP의 이미지는 그런 거군요. 대지레 같은. 아니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책걸상 독지가들 중에서 그 사흘 그리고 한 인생을 재밌게 읽었다라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루이즈랑 그 노인의 이야기는 사흘 그리고 한 인생이랑 정서가 약간 겹쳐. 저는 약간 그랬어요. 그냥 개인 의견입니다. 정서가 겹친다고 했지 스토리가 연결된다. 정서가 약간 겹쳐요. 이런 건 전혀 정서가 없습니다. 약간 겹쳐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인연들이 그 현재를 막 규정하는. 제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원래는 진짜 요 코너에 나오면 절대 유혹당하지 말아야지. 유혹을 당할 것 같아도 참아야지라고 했는데 나오는 족족 유혹을 당하고 있어서 지금 오르바르가 1편이잖아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 요 책이 너무 읽고 싶어지는데 이 책부터 읽는 걸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3부작이니까 1, 2, 3 다 읽는 걸 추천하시는지. 사실 1, 2, 3 이렇게 읽으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특히 일부를 읽고 이걸 읽으면 좋아요. 그런데 연결이 되니까 하지만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3부만 읽는다.
그러면 600쪽 중에서 네. 이게 뭔 말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다 합치면 한 페이지쯤 될 겁니다. 그래요? 599쪽은 아무 문제 없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페이지를 읽을 때의 재미, 그 맞아 이런 걸 느끼려면 오르바르부터 읽고 네. 오르바르 600쪽을 읽고 그다음에 우리 슬픔의 거울을 읽으면 좋고 네. 그거 굳이 가감하게 포기한다 그러면 우리 슬픔의 거울만 읽고 야 근데 재밌네? 이거 재밌네? 그러면은 화제의색이나 오르바르까지 읽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저는 우리 슬픔의 거울이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재미만 놓고 보면 네. 오르바르나 화제의색이 더 재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JYP. 네. 그러니까 우리 슬픔의 거울을 재밌게 읽었으면 오르바르나 화제의색을 읽으면 더 재밌어. 어떡하지? 솔직히 JYP는 세 권 중에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이번에 본 우리 슬픔의 거울이 상대적으로 그 세 개끼리만 비교했을 때는 이게 제일 재미없었어요. 진짜? 지금 플롯으로는 완전 막 퐁당퐁당 그러니까요. 빠져들겠는데? 퐁당퐁당 빠져들죠. 네. 퐁당퐁당 빠져들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요소들 너무나 많고 심지어는 중간에 고조되면서 이 작가가 뭔가 독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구나라는 것까지 느껴지는 감동까지 있는데 네. 근데 놀랍게도 화제의색이나 오르바르보다 스토리 면에서는 약간 약하다는 거지. 이분 저 르노츠에 가입할까? 아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또 있어요? 이분이 이제 3편 끝냈잖아요. 네. 아직 더 많이 남았는데. 많이 남았죠. 근데 나이가 많이 남았죠. 그런데 저는 조금만 건강 관리를 하시면 네. 이 프로젝트 성공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2권이 또 현지에서 나왔네. 요거 말고 파트 2의 1권과 2권이 2022년과 2023년 이분 1년에 한 권씩 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이분은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9권이 됐든 뭐 12권이 됐든 그냥 계획이 쫙 있는 거야. 아니 아무리 계획이 있어도 600쪽씩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전후에 한 20년 정도를 다루는 그 파트 2의 1권과 2권이 첫 번째 권은 작년 1월에 그리고 두 번째 권은 올해 1월에 나왔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스케일이 커졌어. 이거보다 더 커요? 1948년과 1952년이 무대인데 1948년과 1952년을 무대로 한 1권과 2권은 프랑스만 배경이 아니라 전 세계예요? 레바논 베이루트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관광하기를 좋아하는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 이 세 곳을 무대로 등장인물들이 또 얽히고 설키는. 자, 지금 이제 전쟁 후 2차 대전 후 파트 2의 1권, 2권에 관한 YG의 이야기는 자기도 책을 읽지 않고 지금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가지고 그럼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번역 작업 중이겠네요. 번역 작업 중이겠죠.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 아마 파트 2의 1권이 나올 거고 그리고 뭐 내후년에 뭐 파트 2의 뭐 2권이 나오거나 아니면 1, 2권이 동시에 나오거나 뭐 그렇겠죠. 네. 자, 오르부아르가 그중 3권 다 600쪽이 넘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오르부아르가 제일 기네요. 680쪽이 넘고요. 나머지 2권은 620 몇 쪽 해서 3개를 합치면 1900쪽이 넘습니다. 한 권도 안 읽은 분이 계시다. 근데 요즘 재밌는 책이 너무 없어서 힘들다. 사는 재미가 없다. 이런 분들은 1900쪽짜리 지금 엄청난 맛난 과자가 포장도 안 뜯은 채로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에르 르메트르를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분은 사실 복 받은 거죠. 내가 한 말이잖아. 너무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건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 시간에 한 말이잖아요. 다른 표현을 해야지 좀. 지난 시간에 한 말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재밌다 참. 아니, 뷔페처럼 뭐 장르 소설이면 장르 소설. 뭐 실업자는 덤으로 넷플릭스 드라마까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공쿠르상을 수상한 문학성도 인정받은 대작.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는 신은 나에게 직장을 주어야 했다.
라는 이름으로 그 실업자가 드라마화되어 있고요. 네. 6편인데 한 편이 한 50분 내외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뭐 하루 이틀이면 다 보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오르부아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슬픔의 거울까지도 영화화 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오르부아르는 이미 영화화 됐어요. 네. 진짜요? 뭐예요 제목이? 제목이 달랐는데. 제목이 달랐어요. 가면 쓰고 나오는 그. 근데 영화는 망했어요. 맨 오브 마스크. 그 영화는 별로예요. 봤어 심지어? 영화는 별로. 저 봤어요. 저는 뭐 안 봤지만 영화는 잘 안 됐고요. 두 번째 화제의색은 영화화됐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고. 화제의색도 영화화되면 할만하죠. 재밌죠. 그 우리 슬픔의 거울 요 책은 영화화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거예요. 빵빵 터지고 막 이래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스토리가 4개잖아요. 영화 4편 찍는 것만큼 이거 무슨 넷플릭스 시리즈로 길게 만들면 모를까. 2시간에 담기에는 이것도 거의 마블 시리즈처럼 막 근데 해야 되겠네요. 내가 프랑스에 무슨 컨텐츠를 기획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거 넷플릭스 펀딩 받아가지고 이 20세기 이거 그냥 쫙 한번 만든다. 정말 대단한. 멋지다. 그랬으면 좋겠다. 한 1,000억 단위로 들겠군요. 전부 다 만들면. 저는 꼭 그게 성사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소설도 읽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읽으시고 이참에 좀 많은 분들이 르노츠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써니가 얼마나 유혹당했는지 써니의 심경의 변화를 확인해 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쳐야겠는데요. 자, 어떻게 할 겁니까? 3권 중에 한 개도 안 읽겠다부터 시작해서 어떤 순서로 뭐부터 읽겠다. 마음이 좀 정해졌습니까? 가장 맛있는 걸 나중에 먹느냐, 제일 먼저 먹느냐. 요 차일 것 같은데 저 일단 아니 셋 다 맛있어요 진짜. 전 지금 마음 같아서는 우리 슬픔의 거울을 빨리 읽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될지. 이 네 개의 스토리가 대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절묘하게 얽혀 들어갈지가 너무 궁금해요. 심지어 그리고 읽고 기분도 좋아져요. 그러면 더할 나위 없죠. 그러니까 약간 좀 1권과 2권에 비하면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이죠. 비하면? 그 해피엔딩 그러니까 그래도 기분도 좋아져요. 약간 씁쓸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딱 덮으면서 잘 읽었다. 미소가 살짝 나오는. 뭔가 제자리를 찾아간 듯한 그런 느낌. 그래요. 그럼 정말 좋죠. 오히려 소설을 읽으면서는 막 좀 답답해져. 답답한데 딱 소설을 덮을 때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요거. 저는 결제해야겠네요. 주문해야겠네요. 우리 슬픔의 거울. 사실 원제는 우리 고통의 거울인데 고통을 슬픔으로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고통의 거울은 좀 뭔가 느낌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슬픔의 거울. 이게 지금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아마 어떤 분들은 연차를 써서 이렇게 쭉 황금 연휴로 쉬실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요거를 딱 읽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는 피에르 르메트르의 신작 우리 슬픔의 거울을 가지고 함께 수다 떨어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도 좋은 책을 알게 돼서 너무 좋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